좋은 아침입니다. 1월 21일 보타쿠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의료보험 결국은 할인 할증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금융이 덕케이 손해보험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수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채권시장이 끝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이힐드 채권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 10년간 시총 규모 변화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 주식 투자 ETF로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의료보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가 70%의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죠. 그리고 말들이 나오죠. 고객분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분들한테 판매할 때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도 보험은 많이 청구했다라고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실손의료 보험의 보험료 개편 방안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지선을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 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할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실손으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데 이 부분을 잘 녹아내려서 제도가 개편되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이는 이제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무튼 잘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길 좀 바랍니다. 자, 덕케이 손해보험 다 아시죠? 딱 덕케이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또 교직원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에 교원공제가 100% 출자해서 200원으로 설립한 회사고요. 잘 구성해서 2014년에 종합손해보험사로 승격을 했습니다. 근데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회사죠. 지금 자기 자본은 1,46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냐? 일단 가입자의 약 50%가 교직원 하면 저는 대한생명에서 교직원 시장을 대상으로 개척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교직원 하면 일단 안정성이죠. 유지율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민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도 장기 재직하는 교직원의 특성상 보험계약 해지율이 낮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보험 과다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보험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방향을 좀 끌고 가는 데서도 좋은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손보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려는 전략에 충분히 덕혜손해보험의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인수를 결정한 것 같고요. 지분 70%를 약 1,0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이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율하는데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채권, 최근에 주식시장에 이제 성장세에 힘입어서 올해 포트폴리오는 주식을 늘리고 채권을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하이힐드 채권 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만큼 수익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되레 채권의 성격보다 주식의 성격이 강한 것이 하이힐드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경기가 매우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용등급 하락 및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피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시총 한번 볼게요. 뭐 여기 F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년 사이에 38배 늘었고요. 그리고 뭐 16배, 12배 이렇게 는 회사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반토막 이상 난 곳도 있죠. 근데 사실 최근 10년간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안에 변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태어나서 종목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전 주식 투자를 해보진 않았고, 투자라고 하면 그냥 뭐 펀드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 이렇듯 주식은 박스피라고 불리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어, 증빙된 종목들도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분산 투자는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시총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그 중간에 무조건 꾸준히 올라갔냐? 또 분명히 그건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일반 이제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산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산이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기, 단기, 그리고 장기에서 장기 부분의 포션은 주식에 좀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일 때는 당연히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외 주식 직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아마존이었는데, 1년간 보니까 해외 주식 거래 상위 5개가 ETF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ETF에 투자를 많이 했냐 봤더니, 역시나 뭐 당연히 이제 수익이 좋은 거는 기본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 체계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해외 개별 주식으로 분류가 돼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처럼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된 거야. 이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여기서 250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해외 ETF를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익 통상 과세도 해외 상장 ETF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과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도 미국 ETF랑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 ETF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 ETF 같은 거는 작년에서 계속적으로 좋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신흥국 주식 ETF는 올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새로 좀 편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